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의 세계로 초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박은혜 연구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운 여름에 초입에 시작했던 사이브리지도 어느새 3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회부터 3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전국의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분들과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과 국민분들께도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이브리지는 연구 성과를 거두며 이제까지 연구자의 길을 걸어간 선배 과학자와 과학 영재 간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지원을 위해 운영되며 올해는 총 6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 교수님과 나사 JPL의 성규훈 박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의 직속 선배, 대전과학고를 졸업하신 MIT 최순원 교수님을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이브리지는 강연 40분, 그리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마무리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현장에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교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이브리지 강연을 맡아주실 최순원 교수님의 주요 양력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원 교수님은 대전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를,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신 후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MIT 이론물리센터 조교수로서 양자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1년에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수여하는 혁신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35세 미만의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연이어 2023년에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에서 신진과학자상 커리어 어워드라고 불리는 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연이은 수상의 배경에는 물론 훌륭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 결정, 타임 크리스탈이라고도 불리는 시간 결정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특히 시간 결정 발견에는 최준희 스탠퍼드대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최순원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고안하신 후 실험 제안을 하시고 최준희 교수님께서 실험으로 이를 구현하기까지 채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은 최순원 교수님 또한 대전과학고 재학 시절에 한국 대표단으로 출전하셔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때의 경험이 과학자의 길에 다가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선배로서 다양한 연구 경험과 과학자로서의 삶을 더 가깝게 전달해 주실 것이라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최순원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MIT에 있는 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험이 그래도 이제 적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있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고 학생분들이 170분 넘게 이제 170분이나 이제 조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제2 양자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Revolution입니다. 제 발표 자료는 영어지만 발표는 이제 한국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2차 양자혁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스토리는 제가 어떻게 이 지금 연구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간략하게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자라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대전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가서 지금은 한국 집 주소는 이제 세종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요, 말이 서울이지, 이제 북한산 기슭에, 이제 옛날에 그 은평구, 진관동에서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어가지고 약간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마을버스 다니고, 이제 지하철 종점역 가까이 갔었어야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대전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 굉장히 이제 도심 지역에서 살면서 좀 더 도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는 여기 가랑 아파트라는 데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 강변 아파트, 만년동에 있는 강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제 한국의 집 주소는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 집 주소죠. 근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꼭 들리는 곳이 이게 이렇게 멋있게 생긴 한옥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한국에서 집 주소는 이렇게 세종시 연등면 노성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물리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제 저도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시작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이제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이제 중학교 때 디즈니 월드에 가가지고 디즈니랜드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면서 서울과학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서울과학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 사진은 대전과학고지만 서울과학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과학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런 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데를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고등학교로 가고 싶은 그런 의향을 보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마가 오셨죠. 그래서 엄마가 오셔가지고 만약 너가 우리 순원이가 과고등학교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나 노트북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미끼를 던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갖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져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과학 경시대회에 출전을 해서 수상을 하고 그 결과에 도움을 많이 얻어가지고 결국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보통 친구들 다 보니까 중학교 때 경시대회 준비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과목 하나 고르더라고요. 물화생지 중에 하나 골라서 경시대회를 계속하고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물리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다든지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화학이나 생물, 지구과학보다는 외울 것도 적고 더 덜 있는 것 같고 제 저한테 내용은 재밌었던 물리 올림피아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하고 이제 친구들과의 이제 경쟁 관계도 조금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 상을 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국 대표로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제가 출전한 해 2004년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는 한국에서 내려서 열려가지고요. 포항에 제가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물리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라는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칼텍에 가게 된 이후에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거는 바로 제가 앞으로 계속 물리학을 내 남은 삶 동안 계속 물리학을 공부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엄마가 노트북 사줄게. 과학고등학교 정도 되면 노트북 필요해. 이렇게 해서 꼬신 것도 좀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남들 다 하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는 물리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뭐 상 받고 그러면은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뭔가 뭐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제 개인의 성과를 위해서 물리 공부를 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나이가 된 거죠.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물리학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랑 연구하는 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도 적성에 맞을까? 내가 학문적인 길을 가는 게 나의 인생에 잘 맞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이러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컨대 저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칼텍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학 이론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들었던 이제 미셸 에프로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보학 수업이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미셸 에프로스 교수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 수업을 들은 수많은 학부생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 정보학 수업은 바로 우리가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압축하는지,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 같은 걸로 어떻게 정보를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정보에 관한 과학인 거였죠. 근데 저는 이 정보학 자체만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물리학이었고, 그리고 저는 어떤 공학적인 부분보다는 좀 과학적인 면, 자연의 원리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보학을 우리가 이 우주가 활동하고 있는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양자역학적인 영역으로 가서도 공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양자정보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양자정보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리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보학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물리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떤 것이든 실제 해봐야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레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러면 내가 양자정보과학 쪽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당시에 대학교에 있었던, 우연찮게도 칼텍의 존 프레스켈 교수님이라고 양자정보학에 대한 대가가 계셨는데요. 그분께 직접 찾아가서 제가 학부생으로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수시로 찾아가서 교수님께 제가 같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린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프레스킬 교수님 그룹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셨던 이제 나타넬 린드너 교수, 지금은 이제 테크니온이라는 이스라엘 대학의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당시 이제 나타넬 린드너 박사님과 함께 이제 선형 광학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재미있었지만, 연구 그룹에 있는 다른 박사후 연구원분들 혹은 다른 대학원생분들이랑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구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삶이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는 앞으로 나는 이론과 실험 중간쯤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이제 조금씩 관점과 의견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죠. 이런 게 가능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멘토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버드로 이제 그 박사과학 학위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제 미카엘 루킨 교수님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샤라고 불러요. 이 미샤 루킨 교수님 그룹에서 저는 말 그대로 이론과 실험의 중간쯤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를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물리학 분야의 이제 교차 지점 혹은 이제 연결 사이에서 있는 이제 융합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 설명이 돼서 좀 어려워 보이실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이제 AMO, Atomic Molecular and Optical Physics라는 거는 미시 세계의 물리학입니다.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광자 한 개,
혹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원자들을 하나씩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현상들, 그런 것을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이제 AMO, 이제 Atomic Molecular Optical Physics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브랜치 중에 하나가 이제 Condensed Matter Physics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통계 물리학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나 분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을 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여 있을 때, 그 입자들이 서로 상호 인터랙션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상전이 현상, 혹은 전기가 흐르는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제 부도체, 혹은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식의 그런 물질의 특성을 짓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는 게 이제 컨덴스 매터 피직스입니다. 세 번째 브랜치는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죠. 정부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좋은 아주 유용한 이제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센서를 만든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분야에 얽혀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 조건은 뭔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원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빛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 이렇게만 있으면은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원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저장 공간만 있으면, 빛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퀀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제 신경망 이론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런 거를 양자역학으로 해서 이제 양자 기계 학습, 양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연구한 거는 현재 이제 스탠포드에 교수님으로 계신 이제 최준희 교수님과 이제 5, 6년에 걸쳐서 같이 연구를 했던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인데요. 이제 까만색 다이아몬드예요. 굉장히 특수한 다이아몬드죠. 그 안에 이물질이 많아서 까맣게 보이는 건데 그 이물질들을 잘 활용해서 양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런 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의 상태,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이제 타임 크리스탈, 시간 결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결정 같은 경우에는 컨덴스 매터 피직스에서 다루는 이제 토픽 중에 하나죠. 많은 입자들이 있을 때 새로운 물질의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물질의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는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하버드에서 연구를 마치고 나서는 나중에 UC 버클리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가서 3년간 연구 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됩니다. 박사 연구용에서는 저는 이제 양자 정보, 그리고 이제 앵탱글먼트, 양자 얽힘 혹은 양자 상태의 상호관계,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이론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최신 개발된 양자 정보 사이에서의 어떤 상전이라든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버클리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는 이제 2021년에 다시 동부로 와서 이제 MIT에서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제2차 양자혁명이 무엇인지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양자혁명이 뭘까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양자혁명은 뭐였을까?입니다. 저는 사실 이 2차 양자혁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1차 양자혁명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를 이미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함축된 의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1차 양자혁명이 뭘까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으로 가면 양자역학이 이제 막 생겨나던 시절이죠. 말하자면 이제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플랑크의 법칙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물리학 강연은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플랑크의 법칙은 결론적으로 빛이
어떤 양자화돼 있다. 빛이 이제 어떤 최소 단위가 있다. 광자라는 최소 단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이제 플랑크의 이론입니다. 빛에 관한 그 연구죠. 그리고 이제 1904년부터 1913년까지 다양한 원자 모형이 생깁니다. 푸딩 같은 모형도 있고요.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도 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오비탈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됐죠. 이때 우리가 얻은 거는 결국 원자 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 혹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특정 값을 갖는다. 그 디스크리트한 값이 양자화돼 있다. 딱딱 떨어져서 값을 갖는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말하자면 광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리고 원자에 대한 그 이해가 높아지고 그리고 1905년도에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죠. 광전 효과, 빛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토대가 우리가 원자, 그리고 물질, 그리고 빛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잘 이해하면서 대두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이해도가 깊어진 거죠. 그게 양자역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대표교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의 컴퓨팅 기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정보 처리 기술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빛을 컨트롤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레이저가 생겼죠. 빛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광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초반 그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는 물질과 빛 사이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정보통신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1차 양자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세기 후반 1980년대에 컴퓨터 전산학을 공부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MIT에 있는 엔디컷 하우스라는 장소에서 제1회 이제 계산에 관한 물리학 The Physics of Computation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대두되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물리학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그 학회를 연 건데요. 이때 기조 강연으로 나오신 분이 칼텍의 교수님이신 이제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물리학을 연구할지 이게 논의하려고 왔지만 우리가 진짜 이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활용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양자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양자 정보과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왜 양자역학적으로 그 물질을 활용하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클래시컬, 그 기존의 고전적인 시작들은 어떤 물질 혹은 시스템의 상태를 어, 객관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공이 있으면 그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항상 주관식으로 답을 씁니다. 어떤 공의 상태는 무조건 항상 파란색과 빨간색의 중첩 상태예요. 항상. 근데 그 중첩되는 비율이 복소수 숫자 두 개, C1, C2로 나뉘게 됩니다. C1이 1이고 C2가 0이면 파란색인 거고 C1이 0이고 C2가 1이면 빨간색인 건데 반반 섞여 있는 중첩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소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허수 아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파동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현상인데 이런 파동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양자역학의 핵심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상태는 파동과 같은 특징을 띈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말하자면 자연의 상태를 기술하는 게 객관식 방식이 아니라 주관식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입자의 기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많은 밀접들을 기술하기 위한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을 이제 0,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혹은 뭐 이제 여기 제가 쓴 거는 이제 스페먼 하프 파티클이라고 썼는데 뭐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동전이 윗면일 수도 있고 앞면일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스페먼 하프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00000부터 00001, 00010 이런 말하자면 이제 2에 뭐 100개의 파티클이 있으면은 100개의 입자가 있으면 2에 100승계의 이런 그 가능한 가능성이 있겠죠. 양자 상태는 항상 2에 100승계의 중첩 상태입니다. 단지 이 개수, C라는 개수가 어떤 값을 따지냐에 따라서 이제 고전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역학적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의 백승의 이 개수들을 다 기술해야 되는데 이의 백승 바이트는 이의 30승 이제 제타 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의 30승 제타 바이트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참고로 얼마나 제타 바이트가 큰지 말씀드리려면 0.3 제타 바이트는 우리 인류가 2007년까지 만들어낸 모든 저장 기술, 디지털 저장 기술의 용량을 다 합치면 0.3 제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주고받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양을 다 2007년까지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양이 2 제타바이트입니다. 근데 양자적인 상태 하나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의 30승의 제타바이트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로서는 불가능하다. 대신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된다라는 게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의 이제 통찰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어서 지금은 양자 정보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양자 계산 그리고 메트롤로지라는 단어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계측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센서를 만들거나 어떤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기술 이런 걸 양자 계측이라고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우리가 양자 통신 어떻게 보안을 더 강화시킨 통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론적인 우리가 그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양자 얽힘, 엔탱글먼트라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고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은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기술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이제 고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온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성 원자, 레이저랑 원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서 구글에서 좋은 실험을 했죠. 이런 식으로 초전도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적극 활용해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제2차 그 레볼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2차 양자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차 양자혁명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제1차 양자혁명은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양자역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고전적인 현상들을 활용한 거고요. 2차 양자혁명은 더 적극적으로 양자역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양자역학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양자 그 정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자 장비를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원자 혹은 이온, 분자 이런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지닌 물질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러한 원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 이온 이런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온을 포획해서 이제 이온 트랩으로 포획을 해서 잘 컨트롤해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레이저로 원자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여기 보시면 아톰 어레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원자 한 개입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자를 딱 하나를 잡아서 그 원자를 원하는 위치에 배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그걸 레이저로 컨트롤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디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인공 원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자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자가 뭘까요? 원자라는 거는 공간상에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우주 공간, 혹은 우주 공간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진공은 아닙니다. 이 진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점을 하나 찍고 거기에 물질이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인공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점을 많이 찍습니다. 점을 더 찍어요. 점을 계속 찍어요. 점을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가 한 군데만 빼고 모든 군데에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마치 까만 바탕에 하얀색 점이 있는 거랑 똑같이 보여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진공상에 이제 물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상에 진공이 하나 있는데, 진공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는 마치 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인공 원자를 만들 겁니다. 두 개가 결국엔 물리적으로는 같은 거죠. 하나의 경우는 이제 진공상에 어떤 원자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공간에만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다이아몬드라는 건 탄소 원자가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레이저나 이런 그 이온 빔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원자들 중에 탄소 원자 한 개를 빼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 탄소 원자 두 개를 빼내고 빼낸 것 중에 하나에다가는 질소 원자를 껴 넣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탄소 원자들이 배열이 돼 있지만 그 중에 두 개가 빠지고 하나는 질소 원자가 들어가고 하나는 빠진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있겠죠? 이 비공간에 전자가 하나가 포함이 돼서 마치 여기에 그 진공상의 원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물질들 사이에 진공이 하나 있는 게 원자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 원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 원자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집약되어 있는 샘플이 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샘플은 이 직경이 한 6mm 줬는데 실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유리 조각처럼 생겼는데 까맣게 보여요. 맨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인공 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공 원자들이 빛과 상호작용을 해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는 이걸 나이트로젠 베이컨시 컬러 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컬러 센터들이 약 6나노미터 정도의 거리를 띠고 분포되어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유용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어떤 걸 했냐? 이게 실제 실험 사진입니다. 여기 블랙 다이아몬드가 보이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전기 회로예요. 이 전기 회로에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전자기파를 이 블랙 다이아몬드에 쏘이고 그거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레이저를 쏴서 이 나이트로젠 베이커스 센터라는 이 인공 원자들을 레이저로 컨트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녹색 레이저를 쏘면은 이제 전자가 이 인공 원자가 녹색 빛을 흡수하고 빨간색 빛을 내게 돼요. 그래서 녹색 레이저를 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뽑거나 이렇게 과학 실험을 할 때는 이 실험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굉장히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험의 정밀도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블랙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센서를 만들기도 했고요. 양자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로 우리가 연력학 법칙을 양자역학에서도 연력학 법칙이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거를 실험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 원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인공 원자들을 적당히 컨트롤해서 시간 결정을 구현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최준희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당시에 그 교류 그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제 월드 레코드를 깨면서 이제 굉장히 정밀한 센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양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시뮬레이션, 컴퓨테이션, 메트롤로지,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방식의 양자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양자 장비를 개발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뒤에는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런 연구에 일조를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시작할 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저를 응원해주신 저희 어머니가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저를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양자정보과학에 발을 들이게 되는 그 첫걸음을 만들어주신 미셸 애프로스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존 프레스켈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입문을 하게 됐고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양한 그 협력 연구자들, 제가 아까 네이트 린드러라는 교수님도 말씀드렸고 같은 그룹에서 연구하신 박사후 연구원분들이랑 대화를 했던 것, 그리고 제 이제 그 지도 교수님,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할 때 같이 연구를 했던 이런 분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가 학문적으로도 더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나가는, 그 학문적인 진로를 나가는데 많은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 그 발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양자 정보 과학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분야다.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뒤에는 결국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명한 과학자로 성장하시기까지의 많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최순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순서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브리지 웨비나에 사전 신청해 주신 아주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교수님께서 또 고심해서 직접 선택해 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이 선택된 학생들에게는 2주 이내에 맛있는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또한 사전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여기 줌 채팅방에 남겨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또 한번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할 테니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선정해주신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글 안에 담긴 학생의 생생한 생각과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을 양자 컴퓨터 분야로 이끌었던 계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다는 결심이 바로 섰던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도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양자 컴퓨터 분야로 연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은, 오비탈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존 프레스켈 교수님께 처음 양자 정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교수님과 했던 대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제 대학교를 떠나면서 교수님과 상담했던 그때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뭐가 재밌고 뭐가 안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도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정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이게 물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정보라는 것이 피지컬한 건지, 물리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진 개념인 건지, 자연 법칙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학적인 기술인 건지, 전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꽤 최근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대학교 때부터 자기 인생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차근차근히 연구를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나는 막상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저게 좀 재밌는데, 이것보다는 저게 더 재밌는데, 아, 이건 별론데, 이렇게 제 길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분야에 몸을 닫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은 없었고, 오히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흘러 제 길을 찾아 나간 것이 제 솔직한 그런 인생의 경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수많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의 꿈은 뭐니?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렇지만 사실 그때마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겠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당장 답을 찾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면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따뜻한 조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과학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이 인상 깊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같은 과학자의 삶에서는 깊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이 가끔 학교 수업 내신에만 몰두하다 보면 주입식 교육으로 암기만 하게 된다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과학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창의적인 인재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주입식 교육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칼텍에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고, 지금은 MI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나가는 선두 학교인 하버드나 이제 MIT, 칼텍에서도 중요한 과목, 특히 물리학, 수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이런 기초가 되는 과목들은 저희는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대신 우리가 가장 최단 경로를 통해서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 교수님이 앞에서 칠판에다가 쓰고 질문하고 숙제 문제 풀고 반복으로 하는 그런 그 주입식 교육.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입식 교육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주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깊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고심 끝에 쓰신 문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현대 과학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배경 지식이 쌓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입식 공부를 어느 정도는 감내해 내가면서 조금 더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쌓아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깊게 고민하려는 그 마음가짐은 잃지 말고,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런 도구를 다 배웠을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교수님 정말 또 너무 감동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저희가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주입식 교육은 이제까지 쌓여온 방대한 지식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초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썼던 일기 중에 하나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의 이 작은 책상에서 버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글귀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작은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기초 탄탄 쌓으시고 나중에 교수님과 같이 창의적인 연구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양자역학으로 인해 향후의 산업의 변화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셨는데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이거 발표에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제 2차 양자혁명으로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직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큰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좋을지, 뭐 좋은 게 있는 건 한지 전혀 모르겠는 그 미지의 영역. 이게 세 가지인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 이건 100% 산업이 변화한다. 그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과 센싱입니다.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서 좀 더 정밀하게 무언가를 측정하는 기술. 이거는 100%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이 원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기존에 있던 시계는 어떤 TV 진동을 몇 번을 하느냐를 가지고 시계를 만드는데 원자 시계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게 이제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해보시면 손가락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이제 거리가 한 1cm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서 있으면 손가락 바닥면은 지구 중심이랑 손가락 윗면보다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1cm만큼 더 가깝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력은 이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하니까 이제 중력이 더 세겠죠. 여러분 아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중력이 강한 곳으로 가면 정말 이제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곳으로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손가락 윗면과 아랫면은 따지고 보면 시간이 느리게 다르게 가요. 이 아랫면은 지구랑 좀 더 가까우니까 중력이 조금 더 세고 중력이 조금 더 세니까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겠죠? 그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측정한 기술이 올해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은 GPS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미래에. 이 양자 센싱 부분은 저는 100%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부분은 기대감이 큰 거는 물질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학습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그 연구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비유를 들자면 마치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직 꿈에 그리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럴 때 설계도 없이 일단 지어봐요. 지어봐서 잘못 지었다. 그럼 부시고 다시 지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 지었다. 그럼 부시고 다시 지어요.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려면 말도 안 되겠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어떻게 짓냐? 우리가 3D 3차원으로 도면을 다 만들어서 컴퓨터로 한번 지어봐요. 가상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확인해보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면 그때 한번 짓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물질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질을 합성해보고 원하는 특성이 아니면 다시 합성해요. 다시 합성해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반복 합성을 했을 때 원하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합성을 하는 게 현재의 기술 방식이라면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뭐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대감 높은 것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계학습 여부 챗 GPT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작게 만들거나 더 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것들에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논문이 요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막 컴퓨터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막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요. 시간을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쳐봐요. 그때 막 트랜지스터 만들고 막 진공광 만들고 그럴 때 누군가 컴퓨터라는 거를 만들자, 기계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막상 기술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가속화돼서 발전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기술은 지금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그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그 예측 불가능한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더 이제 그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일부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양자역학이나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면 보통의 사람들은 SF 영화를 또 많이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과연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미지의 영역들이 또 많이 발전되고 또 개발이 되어서 저희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쓰여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또 평생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이곳에 또 있기를 바라고 또 언젠가 교수님과 동료들과 만나서 그러한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타임 크리스탈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정말 자랑스러운 또 한국인으로서 너무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타임 크리스탈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도 이제 재밌네요.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저랑 이제 그 최준희 교수님이랑 당시, 지금 현재 교수님 계신 최준희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공동 연구로 이루어서 이제 실험을 구현한 건데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48시간 만에 이 구현을 했다고 했지만, 예, 그래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희는 3, 4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같이 협력 연구를 했었어요. 오랜 연구를 해서 이제 익힌 기술이나 그 이해도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타임 크리스탈을 하면은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나요? 짧게 말씀드리냐면, 이용 가치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임 크리스탈을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따르는 그런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그 기술과 이해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천 기술은 타임 크리스탈인 게 아니라 타임 크리스탈을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을 잘 컨트롤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양자역학적인 그 이론을 따르는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걸 잘 컨트롤해가지고 기존에 할 수 없던 계산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지만, 타임 크리스탈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마일스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영역, 또 알 수 없는 기술 발전의 미지의 영역에 나아가는 데까지 수많은 마일스톤들이 세워지고 차근차근 전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그 길에 가는데 그 돌다리 하나를 튼튼하고 아주 중요한 돌다리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들이 또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을 때 또 저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문인데 어쨌든 많은 사실이 밝혀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과거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뭐 세상에 몇 명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자역학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가 된 학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을 더 나아가서 양자장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양자장론을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그런 영역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 우주를 기술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라는 거를 논의할 때가 오긴 하는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그런 이론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라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수학적인 그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어떤 그 접근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양자역학이 근본적인 그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양자역학
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시계, 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그만큼 양자역학이 만들어내는 그 프레딕션이 예측 가능한 그런 정확도가, 정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주는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이지, 이미 양자역학은 그 사실인 것이고 잘 이해되고 있는 학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교수님 방금의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서 흔히들 저희가 얘기할 때 너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야,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의 강연과 이 답변을 통해서 원리와 기술적 구현이 굉장히 고도화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용 예까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은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사회에서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이어서 제가 딱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제 대화 능력, 소통 능력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물리학 혹은 자연과학, 공학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전문 지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잘 설명해내는 능력이에요. 현재 공학, 이제 과학은 너무 고도화가 돼서 어떤 것도 혼자서 연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 원활한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의 단점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설명하고자 하는 걸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하나는 그분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협력, 말하자면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그런 것이 미래사회과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협력과 많은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능력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 아인슈타인 동상 밑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을 과학자이자 교육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도 또 소개했다고 하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연과 답변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저희가 어렵게 느끼는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이런 협력 연구의 중요성까지 알려주셔서 오늘 이 강연의 시간이 굉장히 뜻깊고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현장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채팅방에 사실 정말 많은 질문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잠시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질문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선택해 주시고 그 질문을 학생들이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주시고 어떤 학교의 학생이 질문 주었는데 이런 내용이고 제 답변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게 보니까 경기고학부 이제 김도윤 학생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교수님 정말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꿈을 찾아가시고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학생부터 미국에서 지내시고 많은 교수님, 포스닥 분들과 영어로 대화를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과학자가 되면 외국 사람들과 교류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학생 때부터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여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잘 질문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을 거예요. 영어 성적이 실제로.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대신 물리 경시대회를 했기 때문에
물리학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조금 한 상태죠.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놀랍게도 칼텍에 있는 그 제 친구들은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물리를 조금 더 선행학습 해왔기 때문에 숙제 같은 거를 잘하니까 숙제 문제를 풀 때 저희 회의를 하면 제가 영어를 못해도 어떻게든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떠듬떠듬 틀린 영어를 하면 고쳐줘요. 그래서 아, 너가 이런 말을 하려는 거니? 저런 말을 하려는 거니? 어떻게든지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말하자면 이 학계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MIT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어 액센트가 굉장히 셀 거예요. 학생들은 아, 한국인 교수가 있어 아, 가끔은 저 단어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액센트가 세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심 않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있고 그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명료하면 그러면은 언어의 장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언어의 장벽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영어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글로벌 협력 R&D 창의연구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상호 간에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창의연구를 올해 첫 기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매칭을 드리는데, 영어를 잘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사실 저희에게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동일하게 언어는 소통의 수단일 뿐, 이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업을 잘하게 되는 거죠. 연구를 잘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이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모두 다 사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이런 본업을 잘함으로써 시간으로써 점차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다음 질문 한번 골라주셨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저도 교수님, 그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이제 이정은 학생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교수님처럼 양자정보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 교수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만약 저도 나중에 해외 유학을 가서 양자정보 과학을 공부한다면, 어떤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해외 전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만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요,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기도 하고요. 그 학과 혹은 어느 학위 과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거기에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이 말하자면 없던 분야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대학을 가셔도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연구소를 가든지 간에 그 연구소 내에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광학 분야가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양자 정보를 접하는 기술 그 분야가 훨씬 유별리 좋고 그런데요. 그렇게 세부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더 특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초반에는 제가 간 어떤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 그런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걸 공부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정보과학 분야는 굉장히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텍, 하버드, 버클리, MIT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게 굉장히 권장돼요. 여러 가지 학교를 건너가면서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그런 기술이나 지식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다른 데 연구 가서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한국과 또 외국 유수의 학교들에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또 가장 좋아하는 연구실과 좋아하는 연구 분야를 찾아가서 또 진로를 탐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한 두 개 사실 더 해도 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교수님 혹시 더 선정 가능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대구과학고등학교, 이제, 장하영 학생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질문을 답해 볼게요. 한국과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있다면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저는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제가 한국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마침 이제 제 과거 박사과정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데요. 그 카이스트에 계신 교수님이 오늘 마침 MIT에 잠깐 방문하셔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대화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MIT가 됐든 하버드가 됐든 카이스트가 됐든 이런 최고 이제 수준의 대학을 가게 되면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저는 하버드나 MIT나 이런 학교,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모티베이션을 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저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 친구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서 응원도 되고요. 채찍질도 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로서 이제 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 개인 혼자서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IBM 이런 대형 회사의 전체 양자 정보팀 그 팀보다 너 한 명이 더 잘해낼 수 있어. 저는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믿고 정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시작부터 자기가 자기의 기준치를 낮춰요. 그냥 구글 같은 건 대기업인데 IBM 같은 건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 팀과 비교해서 나 같은 개인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절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도하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 세뇌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주변에 동료가 있으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모티베이션이 된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있는 학생들은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 4대 과기원에서도 항상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유수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도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훌륭한 동료들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마일스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큰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세 개 정도 받을까 했는데 한 개 더 질문에 답변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선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청림중 화성 오산 영재교육원의 조유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를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알토 별잡과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크게 감명받아 겨울방학 때 미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주말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색다른 취미가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답이 없는데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한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후회하는 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동료들이나 같이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다 취미가 있어요. 피아노를 거의 프로급으로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을 엄청 잘하고, 뭐 암벽 등반, 달리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부러워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취미 개발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을 때 이 날아가지가 않고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털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하실 수 있다면은 주말에 공부하지 마시고 취미 생활을 좀 더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계속 흘러서 5년, 6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 정말 본인의 커리어를 더 쌓아 나갈 때, 가속할 때, 개인의 행복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개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꼭 좋은 취미를 개발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영재교육원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학생들이 이제 가서 교육받는 과학영재 기관이어서 이 학생은 중학생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벌써 형 누나들이 듣는 이런 과학 웨비나에 토요일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시니 이 학생도 정말 좋은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취미를 찾으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는 그런 또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좋은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저희가 사실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3회 사이브리지 웨비나 어떠셨나요? 사이브리지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젊은 과학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선배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여러분의 수많은 고민들의 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아마 많은 위로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기억나는 교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청소년의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많은 어른들이 꿈이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것은 매 순간 자기의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찾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도 어른이 된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더 큰 확신이 드는 여러분의 길을 찾기까지 사이브리지는 또 새로운 과학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훌륭한 과학자들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회 사이브리지로 찾아올 텐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계산기 과학 그리고 의료생명공학을 위한 로보틱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기 학생분들,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제 자신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꿈을 꾸는 이상 중에 하나는요. 과학자 혹은 기술자가 연예인같이 셀레브레이트 되는 그런 사회예요. 사실 되게 비슷해요. 과학이라는 것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미지의 생애를 탐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의 역할을 너무 이제 직업의 영역으로, 이제 돈벌이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나는 과학자 되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 나는 차라리 뭐 의대를 갈래?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의대를 가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 되면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고 말 그대로 미지의 그 영역을 나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 흥분되는 일이고 익사이팅한 그런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도전을 해보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도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도전을 하시면 그러면은 저는 장담컨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아, 싶네요. 네, 교수님 끝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는 과학자로서 또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거의 아직도 200여 명 가까운 학생분들이랑 또 유튜브에서도 이박 국민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취미를 찾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고 또 과학자로서의 꿈을 꾸는 그런
토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